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네요. 지금 현재 2,300여 분 방송 시청하고 계십니다. 보스 형님 TV님 들어오셨네요. 네,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하루님, 네,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지성님, 네, 후원 회원에 가입해 주셨고요. 네, 테디 열쇠남매맘님, 유기견 밴드 리더님이, 예, 개 식용하는 그 식용 농장주랑 싸우다가, 청주 교도소에 가셨는데, 그분, 예, 그분이 데리고 있던 댕댕이 한 마리를, 입양하기로 했군요. 그러셨구나, 예. 이게 참, 이 개 식용 농장 철거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유기견 보호하시는 분들하고 그 식용 농장주들하고 막 싸움이 많이 일어났네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갈등도 생기겠죠. 뭐 그러고 이제 사실 그 식용 농장주들이 좀 드세요. 좀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말이 식용 농장이지, 실제로 개를 잡아요. 푸주간 같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되게 무서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좀 격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붙잡혀 가시니까 그분이 데리고 있던 아기들,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셨다는군요. 아이고 참. 예, 그래서 열쇠남매 맘님이 되셨군요. 아이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이게 제가 그래요. 저도 이제 강아지 2마리를 키우거든요. 잭 러셀 믹스견인데 잭 러셀인 것 같아요. 근데 믹스견인 건인데 맞아, 시골의 자부종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참 그 강아지들이 사람 특히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밖에 있다가 주말에 가면요 그렇게 반깁니다. 보면 참 나를 이렇게 반기는 건 너밖에 없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수아님 네 후원해 주셨네요. 네, 역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요 2,300여 분인데 좋아요 수는 1,100개밖에 안 됩니다.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누르는 건요 돈 안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유동규의 늪에 빠진 대장동 재판 앞으로 어떻게 될까입니다. 자, 오늘 이 김만배의 증언에 대한 얘기를 좀 쭉 해드렸어요. 근데 이 김만배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 이 유동규가 참 많이 해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김만배가 이 유동규한테 돈을 안 줬다. 사실 김만배는 그렇게 난 유동규한테 돈 준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전혀 없진 않아요. 제법 한 5, 6억은 돼요. 근데 그 정민용이나 남욱이 이 유동규한테 뺏긴 돈은 그보다 훨씬 많거든요. 한 수십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은 김만배는 상당히 안 준 편에 속하는 거죠.
오래됐기는 김만배가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자, 안 지고 잘 버틴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유동규 사실 별로 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쟤한테 왜 돈을 줘?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다? 솔직히 돈 준 나무기가 바보지. 아이고, 쟤가 뭐라고. 아이고, 참. 쟤 거짓말에 속은 거야. 아이고, 바보들 아니야. 그래 놓고 왜 날 자꾸 물고 들어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28억? 근데 내가 준다고 한 적 없어. 그거 사실 내 비용 분담시키려고 그냥 헛소리 한 건데, 니들이 그 말에 그냥 깜빵 초가 넘어가가지고 유동규한테 돈 갖다 바치고 한 거 아니야. 아이고, 이 바보들아. 근데 왜 나한테 가지고 와서 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이 유동규의 진술이 과연 어디까지 사실이며, 어느 부분부터 진술이 헛소리냐. 이게 참 애매해지는 거야. 근데 모든 재판, 이 대장동 재판에서 가장 핵심 증거는 유동규예요. 유동규 빼고 나면은 사실 증거가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야.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유동규의 진술을 그 객관적인 다른 사실들과 끼워 맞추기 위해서 검사들도 지금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자, 끼워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어긋나겠지. 왜? 거짓말이니까. 이게 지금 검사들의 딜레마인 겁니다. 미칠 거예요. 애시당초 이게 다른 사건 같았으면 검찰이 이 사건을 안 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사건이기 때문에 꼭 해야 했던 거예요. 자, 검찰은 왜 그러면 이 대장동 사건을 끌고 나가는 걸까요? 그거는 사실 검찰이 무리해서라도 조국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갔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검찰은요, 조국의 낙마를 위해서 조국 사건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낙마를 안 하고 계속 좀 시간을 끌었고, 적어도 검찰개혁안을 마련해놓고 나가버렸단 말이야. 검찰로서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야. 게다가 그대로 갔다가는 조국이 대선 후보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예 죽여버리자라고 한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계속 사건을 끌고 온 건데, 똑같은 이유로 이재명도 검찰로서는 죽여야 할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음 정권은 검찰이 죽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검찰이 죽는 정권이야. 자, 따라서 이재명을 무조건 밟아버려야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유동규 말이 이상한데도. 그럴수록 검찰은 계속 늪에 빠지는 거죠. 유동규는 헛소리를 하고, 그 헛소리를 말이 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끌어다 붙이고, 진술도 자꾸 바꾸고, 그러면 그럴수록 유동규 말은 계속 꼬이고, 대장동 사건 전체가 늪에 빠진 게 돼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진술을 해줘서 좀 재판 진행에 도움을 주기를 바랬던 김만배 역시도 쌩까지 돌아버리는 거죠. 즉 유동규 늪에 빠진 대장동 재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자, 유동규의 늪에 빠진 대장동 재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입니다. 자, 대장동 사건 현재 재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재판은 모두 8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 크게 잔챙이를 좀 빼고 크게 논아보면은 본류 사건, 정치자금 뇌물 사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걸려있는 배임 사건,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류 사건에는 화천대유와 관련돼서 횡령 배임, 그 다음에 유동규가 받았다는 뇌물, 이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이해충돌 방지법, 즉 유동규가 사실은 428억을 지분을 갖고 있었다. 뭐 이게 나중에 뭐 정진상, 뭐 김용, 뭐 더 나아가 이재명까지 연루가 돼 있다면 공무원이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의 직무와 직권을 남용한 게 되고, 그 대장동 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공무원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짜고 이 사건을 진행해왔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뭐야? 공무원이 이해충돌
되는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회피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리게 되면 하여튼 뭐 수익금 전체를 다 환수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현재 형사 22부 이준철 부장판사한테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병구 부장, 오늘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 조병구 부장은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 대한 사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이나 정치자금 428억 약정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변동이 왔습니다. 자, 형사 23부는 김용 부원장 사건만 가져가고 나머지 정진상 사건은 김동현 부장 형사 33부로 넘겨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이 김용 부원장 사건만 맡게 된 조병구 부장은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게 재판의 흐름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판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보면은 형사 23부가 거의 나머지 재판부를 끌고 오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사건을 이렇게 논아주면서 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 형사 22부 이준철 부장 사건은요, 현재 장기 공전 중입니다. 왜? 이게 화천대유 횡령 배임이든 뇌물이든 이해충돌 방지법이든 이게 뭐가 결론이 나야 가능하느냐? 428억이나 김용 정진상의 뇌물 정치자금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 여기에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유동규의 뇌물 혐의로 적혀 있는 것도 사실 이게 유동규가 실은 그거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김용 정진상 줬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이게 확실히 달라져.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이재명 준 돈이에요 이렇게 된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 유동규의 형량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428억 요게 진짜로 실존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해충돌 방지법 부분도 확인이 될 거예요. 따라서 22부 사건은 장기 공전입니다. 사실상 뭐 군데군데 띄엄띄엄 열리기도 합니다만 사실 빨리 진행되기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형사 23부 사건 요거는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올해 9월 10월이면 끝날 수가 있을 겁니다. 선고까지 나올 수 있어요. 왜? 김용 부원장 건만 갖고 갔기 때문에. 사실 김용 부원장은요 되게 간단해요. 정치자금 사건, 그러니까 맨 처음에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경선자금 6억 원을 유동규한테 받았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2013년, 2014년 요 두 해에 걸쳐서 1억 9천만 원을 유동규한테 받았느냐. 이게 뇌물이냐 아니면 정치자금이냐. 요게 또 문제가 돼요. 정치자금이면 이거 이미 현재 공소시효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2013년에 뭐 떡값 받은 거 뭐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자, 보세요. 근데 그 2021년에 대선을 앞두고 유동규한테 뭐 6억 받았다, 세 차례 걸쳐서 나눠받았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늘 얘기했듯이 이게 유동규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 이 사건, 이거. 이게 2억을 받은 사건이고, 그 다음에 3억을 받았고 또 1억 받고 했다는데, 3억 받았다는 데는 뭐 CCTV 바로 밑에 있는 그 포레나 광교 그 버스 정류장 밑에서 받았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되겠습니까? CCTV가 떡하니 있는데. 자, 일단 이 대선 경선 자금 부분은 나가리 됐다고 해도 과언 아니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근데 남은 거는 뭐다?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정치자금 혹은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하죠. 정치자금으로 받았으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특히 2014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받았다 하는 얘기는 액수가 아무리 커도요, 그거는 뇌물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그거는 정치자금이라고 본 이상, 그거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게 딱히 뇌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요. 돈이 건너갔는지도 솔직히 애매해요. 그렇다면 조병구 부장 입장에서는 뭐
아, 이거는 무죄라고 봐.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뭐, 떡값으로 설날 때 받았다는 떡값, 요 부분은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7천만 원 받았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그래도 대충 올해 9월에서 10월이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간단해졌어. 유동규의 말도 되게 이제, 솔직히 유동규 니 말 못 믿겠어 해버려도 솔직히 상관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버렸거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배임 사건, 이 사건은요, 다시 시작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부분은 아직 그 공판 준비 기일도 다 마무리 안 됐어요. 그리고 정진상 이 실장권도 23부에서 33부로 넘어오면서 재판부 갱신 절차를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이거는 장기 공전, 이거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 그러면 끝날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조병국 거밖에 없네. 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건은요, 정치자금 부분은 2014년 뭐 지방선거 전을 앞두고 받았다는 1억이나 나중에 그 뒤에 그 대선 경선 자금이나 다 무죄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졌어요. 그 밖에 뭐 떡값으로 받았다는 돈, 뭐 이런 돈은 이거는 조금 논란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2014년에 받았다고 하는 뭐 7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좀 논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안 된 부분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 유죄라고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 특히 2013년에 떡값 부분은 유동규가 내가 줬던가 말았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 1,000만 원 줬나 500만 원 줬나 이런 부분도 있어. 그럼 그분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나 유일하게 현재 남은 거는 7천만 원, 2014년에 받았다는 7천만 원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사실 좀 진술이 많이 흔들리죠. 자, 그렇다면 현재 보면은 대장동 사건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더라. 자, 그렇게 보면서 이 9월이나 10월이 되면 조병구 부장 판사가 먼저 김용 사건을 가지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428억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정진상 그 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되게 커 보여요. 이 부분. 근데 이게 김용 부원장 부분도 있는데 김용 부원장 부분은 아마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428억이나 되는 돈을 김용 부원장이 받아야 될 이유가 솔직히 없었어요. 역할이 안 나왔거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이 이래요.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들으셨을 때 가장 핵심되는 대목이 어느 거였습니까? 유동규죠. 계속 제가 유동규가 뭘 어쨌는데 유동규 어찌 유동규 얘기하죠. 결국 유동규의 진술만 가지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거였어요. 검사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거야. 더군다나 이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유동규의 진술이 거의 배척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근데 나머지 이 두 사건은 뭐 또 별개이긴 합니다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제 진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김용 부원장 재판이 가장 먼저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유동규죠. 유동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보면은 돈의 출처와 돈의 사용처가 전혀 안 맞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2021년 대선 경선 자금 부분은요 거의 뭐 탄핵이 됐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20년의 뇌물 부분 혹은 정치 자금 뭐 총 다 합쳐서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을 다 합쳐서 4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데군데에서 계속 탄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진행되는 그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2013년에서 2020년 사이에 뇌물 혹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4억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 중에 일부분이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유동규가 이 시기에 받았다라고 하고 알려지는 돈이 20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진짜로 받은 건지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김만배의 진술, 남욱의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 도대체 얘는 얼마를 받은 거야? 20억 넘게 받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것저것 좀 다 정리를 한다고 해도 한 10억 정도는 좋게 나와요. 10억 충분히 넘어가. 근데 그 중에서 4억 3천만 원만 전달했다? 그럼 나머지는 쓱싹 해먹었다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유동규가 내가 총 얼마를 받았고, 이 중에서 내가 쓴 돈은 얼마이고, 전달해 준 건 얼마다,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입증도 수월하고, 사건도 금방 끝나. 근데 유동규는 지가 출처를 어딘지도 헷갈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나 만배한테 1억 받아가지고 1억 5천 받아가지고 김용 정진상 줬다. 내가 남욱한테 받아서 남욱한테 1억 5천 받아서 김용 정진상 줬다. 이 말이 현재 충돌하고 있는데 1억 5천 줬다는 건 맞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 지금으로는 도대체 남욱한테 받았니? 만배한테 받았니? 라고 묻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남욱, 만배 둘 다한테서 받은 걸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대목이 제법 많아요. 그럼 액수가 뻥 터지죠. 그렇게 되면은 뭐 유동규 너 네가 다 닦아 쓴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는 네 혐의를 줄이려고 남한테 뒤집어 씌운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즉 문제는 유동규의 진술이 제일 문제인 겁니다. 특히 유동규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거의 드렸습니다만 2021년 대선 경선 자금은 거의 인정을 못 받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 14년까지 4차례의 뇌물 1억 9천만 원 부분도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추석 떡값, 설날 떡값은 거의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2014년 지방선거 자금 이것도 인정이 선거 자금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를 못 삼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판결이 거의 예측이 되는데 저라면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뇌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아직 부족한데 그렇다고 이것을 정치 자금으로 할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돈을 실제로 건네줬는지 안 건네줬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자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유동규 진술이 계속 문제다. 돈을 줬다. 돈을 줬느냐, 얼마를 줬느냐, 누구한테 받아서 줬느냐 이 얘기가 계속 엇갈린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지 벌써 2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한두 가지 부분이 아니에요. 거의 유동규가 돈을 줬다라고 하는 대목은 거의 모든 대목에서 그래서 그 돈을 줬어? 얼마를 줬는데 그 누구한테서 돈 받아서 그걸 줬는데 거의 안 맞습니다. 진술이 거의 안 맞아요. 자금의 출처는 남욱, 정민용, 김만배를 왔다 갔다 하고요. 전달 방식과 시간대도 계속 엇갈립니다. 예컨대 아파트 CCTV가 없어서 글로 가서 줬대는데 아파트 CCTV가 떡하니 있다든지 CCTV가 없는 곳이라서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줬다고 했는데 버스 정류장 바로 위에 CCTV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죠. 자, 문제는 이렇게 유동규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유동규의 씀씀이에요.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김만배와 남욱이 유동규한테 줬다는 돈의 총액을 합치면은 적게는 10억,
많게는 20억에 달합니다. 아까 제가 20억이라고 썼죠. 여기서는 10억이라고 썼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는 적게는 10억, 많게는 20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용처가 확인된 거는 진짜 몇 군데 안 되는 거야. 그게 그중에서 사용처가 김용 정진상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사실은 몇 억이 안 돼. 1억 5천 정도가 사실 다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가 얼마를 받아서 어디다 썼느냐 라는 얘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그 무렵에 유동규의 씀씀이가 너무 정말 황당했습니다. 왜? 그동안에 드러난 유동규의 씀씀이가 어느 정도 해팠느냐. 자, 이혼자금, 전세자금, 생활비, 양육비, 차량 구입비, 유흥비, 이 철거업자나 그다음에 황무성 성남도시공사 사장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다가 갚는 과정에서 돈을 뜯긴 거라든지 그다음에 유원홀딩스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합치면요. 그동안 유동규가 받아 챙긴 돈이 거의 다 여기에 충당돼야 돼요. 결국에 유동규 네가 쓴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명확한 답변을 못 내놓습니다. 야, 너 이혼자금 이거 혹은 전세자금, 이 생활비는? 양육비는? 너 차량 구입비는 어디서 났어? 너 맨날 술 먹고 다녔다며 술값은 어디서 났어? 너 철거업자랑 그 황무성 사장한테 빌린 돈은 어떻게 된 거야? 유원홀딩스 운영자금 어디서 났어? 할 말이 없는 거지. 유동규 네가 다 썼지? 라고 해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검찰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동규의 돈의 사용처, 그 다음에 돈의 출처를 검찰이 밝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검찰이 이걸 밝히지 못하면은 이 사건 망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동규의 진술이라는 게 엉망진창이잖아. 검찰로서는 늪에 빠지는 겁니다. 수렁에 빠지는 거죠. 사건을 잘 처리해 보려고 쉽게 처리하려고 유동규의 진술을 받아냈는데 이 유동규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때그때 끼워 맞추는 식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을 전체를 신빙성 있는 걸로 포장하려다 보니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게다가 상당수의 주장은 이미 법정에서 혹은 진술조서에서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고 서로 충돌한다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당장 1억 5천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김용 정진상한테 줬다. 언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라고 했는데 그 돈을 누구한테 받았다? 어디에서는 남욱이라 그랬다가 어디에서는 김만배라 그랬다가 어디서는 남욱한테서 나온 건데 김만배를 통해서 받았다거나 요래 버렸으니 그런데 문제는 뭐 양쪽 다 돈이 나온 흔적은 또 있어. 양쪽 다 돈이 유동규한테 흘러가는 흔적이 다 있어. 그러면 뭐지? 자, 보시다시피 자, 우리도 이 유동규 진술 얘기나 유동규 돈의 사용처 얘기를 하면 우리도 늪에 빠진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립니다만 저도 말을 하다 보면 헷갈려요. 잠깐 이게 뭐더라? 싶기도 하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이게 뭐지? 라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데 검찰은 오죽하겠어요? 늪에 빠진 거죠. 그죠? 네. 펑가스님, 유동골뱅이라고 하셨어요. 이준우님, 유동규 무기징역, 검사 구속. 사문난정님, 검찰이 수사했을 텐데요. 저 증언을 토대로. 토대로 했죠. 근데 검찰도 이렇게 유동규 진술이 꼬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자, 쿨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